안녕하세요, 위블맨입니다. 올해는 스웨덴 테니스계엔 아주 뼈아픈 해였습니다. 바로 20주년이었는데요. 스웨덴 테니스 선수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지 정확히 20년 된 해였습니다. 전 세계 7위 토마스 요한스는 지난 2002년 호주 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스웨덴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승에 오른 선수도 2009년과 2010년 로빈 소더링뿐입니다. 소더링은 2009년 프랑스 오픈에서 무려 흑신 라파엘 나달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죠. 이후 결승까지 올랐고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스웨덴 테니스의 마지막 불꽃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2011년 이후 결승은커녕 16강에 든 선수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웨덴 테니스 하면 떠오르는 선수 바로 비웨른볼이죠. 볼이는 메이저 대회에서만 11차례 우승하며 지난 1977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스웨덴 테니스의 전성기도 시작됐는데요. 애초 스웨덴에서 테니스는 상류층 스포츠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전기공 아들이었던 보리의 성공으로 인식도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은 앞다퉈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스웨덴 정부도 테니스 코트와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테니스 클럽 회원만 11만 명이 넘는데요. 결국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았습니다. 박세리와 김연아의 성공으로 세리키즈, 연하키즈가 생긴 것처럼 스웨덴에선 보리키즈가 생겨난 건데요. 대표 주자가 매츠 빌랜더와 스테판 에드베리입니다. 두 선수는 보리가 은퇴한 뒤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 남자 테니스를 이끌었습니다. 빌랜더는 메이저 대회에서 7차례 우승하며 1988년 1위에 올랐습니다. 에드베리도 메이저 대회에서 6차례 우승하며 1990년 세계 정상에 섰는데요. 스웨덴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메이저 남자 단식에서만 24번 우승했는데 이는 미국의 25번에 이은 2위 기록이었습니다. 남자 테니스를 미국과 스웨덴이 양분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리, 빌랜더, 에드베리 외에 켄트 칼슨, 요나스 스벤슨, 안데르스 자리드 등도 활약했습니다. 1987년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에 출전한 선수만 18명이었으니 본선에 진출한 7명 중 1명은 스웨덴 선수였던 겁니다. 랭킹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1988년 10월만 해도 남자 단식 20위권에 스웨덴 선수만 5명이었습니다. 전성기는 9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그누스 노르만, 요나스 비요크만, 토마스 요한슨, 토마스 앵크비스트, 요아킴 요한손 등이 활약했습니다. 그 덕에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우승도 3차례나 해먹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테니스 성공 비법을 배우려고 스웨덴을 방문할 지경이었는데요. 하지만 명맥은 2000년대 중반 들어 끊기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500위 안에 든 스웨덴 선수가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내 메이저 최고 성적, 타이틀 개수, 최고 랭킹 등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뒤처진 겁니다. 전성기에 발도 담그지 못한 여자 테니스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훅 들어온 침체기의 원인은 우선 스웨덴 테니스계의 게으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리의 성공 이후 코트와 클럽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선수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던 건데요. 소더링은 현대 테니스는 80년대와 90년대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장비가 발전했고 코칭 방식도 달라졌다. 톱 랭커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훌륭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스웨덴 테니스계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협회와 코치들은 장비나 공에 대한 분석도 전혀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에 맞춘 코칭 방식도 개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저 보리가 치던 우드라켓, 스트로크 방식과 단순히 선수 피지컬에만 의존하는 훈련을 답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에 그 흔한 전문 아카데미조차 없었는데요. 당장 30, 40위권에 머물던 소더링을 세계 4위로 이끈 코치도 자국 선배이자 전 세계 2위 노르만이었습니다. 노르만은 소더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훈련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멘탈에 기반한 선수 맞춤형 스트로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를 통해 소더링은 전성기를 맞았고 노르만의 지도를 받은 스탄 바브린카도 메이저 3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결국 스웨덴 테니스 협회장을 지낸 율프 달스투렘은 게을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멋진 전성기를 보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테니스 발전에 따른 투자를 못했고 후원사를 끌어오는 노력조차도 미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처럼 침체기가 닥치자 관심도 사그라들고 인기도 자연스레 떨어졌습니다. 스웨덴 유망주들은 더 이상 테니스를 하지 않는데요. 스웨덴에서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아이스하키로 몰리거나 제2의 질라탄을 꿈꾸며 축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많았던 테니스 코트가 축구장이나 골프장으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이 추운 스웨덴에선 실내 코트가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웨덴 테니스 선수들의 짧았던 전성기는 유망주들과 학부모들을 더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르만은 세계 2위까지 올랐지만 고질적인 부상 탓에 선수 생활은 단 8년이었습니다. 요한슨도 호주 오픈을 우승한 뒤 부상에 시달리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은퇴했는데요. 소더링 역시 짧은 전성기 이후 부상과 단액증 진단으로 신음했습니다. 특히 소더링은 톱랭커로 성공한 이후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놔 스웨덴 테니스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스웨덴에선 팀 스포츠인데다 인기가 많은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며 부상에 신음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팀원들과 행복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스웨덴 테니스계는 여러 변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르만이 2011년 스웨덴에 첫 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소더링이 테니스 용품 브랜드를 만들자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선수들을 위해 후원사도 끌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보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타 탄생이 중요하겠죠. 스웨덴 테니스계는 비웰은 보리의 아들 레오 보리가 제2의 전성기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 19살이지만 랭킹이 506위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이미 세계 1위에 오른 터라 스웨덴 테니스계의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더링, 노르만 등도 근 5년 안에는 스웨덴 최고의 선수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보리, 빌랜더, 에드베리 같은 스웨덴 선수를 또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